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벌써 6월 말 그리고 2, 4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는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 성과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니 시장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고객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부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슈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성과자를 가지고 있는 팀장님들과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너무 탁월하신 분입니다. 성과관리와 리더십 개발에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현재는 룩업 컨설팅의 대표님이시자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출간해 주시고 최근에는 저성과자로 고민하고 있는 팀장에게 라는 책을 작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성락 저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룩업 컨설팅의 김성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지식과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 책 제목을 약간 저에게 쓰는 편지 같았어요. 저성과자로 물론 우리 멤버들이 저성과자다 막 이런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리더면서 팀장인데 그 지점에서 이 책을 어떻게 좀 쓰게 되셨을까요? 저도 HR 직군에서 일을 하면서 저성과자 이슈는 사실 되게 골치 아픈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HR에서 이 골치 아픈 존재들을 어떻게 좀 내보내야 되나, 때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저성과자라는 게 조직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성과자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저성과 상태일지도 모르는데 이 저성과 상태인 사람들을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HR이 좀 더 지원할 수 없을까? 그런데 그 문제를 HR 주도가 아닌 현업 중심으로 좀 해볼 수 없을까? 요 생각에서 이제 집필을 하게 된 게 바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 저성과자로 고민하는 팀장에게라는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너는 저성과자야가 아니라 누구나 저성과자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상태라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이제 현업의 팀장을 했지만 뭐 팀장을 한 사람치고는 뭐 역량이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회사에 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동기가 회사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럼 저 역시도 저성과 상태인 거죠. 그 기간만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직에는 누구나 저성과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라고 함부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리더분들, 실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성과자가 아니라 저성과 상태일 뿐이다. 그러면 리더로서 이 저성과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단계와 어떤 관점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대하고 성과 관리를 조직 운영 차원에서 해야 될까? 이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로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긴장 푸시라고 제가 한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제 긴장을 좀 풀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책에 주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저희 동료로부터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대표적인 경우죠. 프로젝트 팀이 해체가 되고 다른 조직으로 배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 딴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듬으면서 사내 채용도 좀 지원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면 배치가 지연되고 저성과 대상으로 뭐 보통 HR에서 운영하죠. 이런 팀으로 이제 배치가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보통 HR 부서에서 교육을 좀 참여해라, 이런 교육을 들어라 라는 형태로 하고 근태관리 이제 좀 빡세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저성과자구나, 이 조직에선 더 이상 꼽힐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최종 면접인 거예요.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이제 내가 사회에서 뭐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꿈에 그리던 기업에서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던 이 분은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대만에서 근무하는 구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성과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조직에서는 저성과자였는데 보통 구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한 7단계의 면접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잖아요. 실제 이게 저성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포인트에서 하나 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될 놈 될, 안 될,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 아시나요? 보통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핫핸드 이펙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농구 경기에서 슛을 쐈는데 계속 뭐 어떻게 던져도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사건을 이제 맥락으로 두고 연구를 런던 컬리지에서 2010년에 한 연구 논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한 17만 8천 번 정도 또 19만 2천 번 정도의 승패가 나뉘어요. 근데 17만 8천 번 정도의 승리권 중에 두 번째에서는 다시 49%인 8만 8천 번이 또 승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만 8천 번 중에 다시 5만 건의 승리를 기록하고요. 이런 형태로 쭉 승률을 기록을 해보면 이 6회차 가서 75% 승률을 기록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역시 될 놈은 계속되고 안 될 놈은 계속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배당률입니다. 배당률을 보면 지금 화면이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요. 이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률입니다. 동그라미로 표기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당률이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패배한 사람들의 배당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당률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2번 졌고 3번 졌으니까 4번째는 반드시 이길 거야. 아마도 이길 거야 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 확실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과도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승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전지향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거기에 이제 핫핸드 이펙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글러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인 찍는 거죠. 저성과자는 정말 저성과자가 맞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핫핸드 이펙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로 성과 관리를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잘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방식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계속적으로 연승을 하는 사람들처럼 가장 신중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접근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게 생각의 출발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주제에 포커싱을 해서 좀 문제의식 가졌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성과 관리의 우선순위 주제는 뭐가 돼야 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높이뛰기 할 때 한 3m 정도 뛸 수 있는 사람이 2m를 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2m를 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2m만 연습하는 사람은 계속 2m 언저리에서 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현업 리더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집단을 염두에 두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분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부정적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저성과 상태라는 게 왜 발생한 것이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기반의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구성원들 입장입니다. 보통 리더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과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성과 관리 문화가 적합하냐, 공정하냐,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저성과 상태인 구성원들조차도 인정하는 성과 관리가 된다면 나머지 구성원들 전반적으로도 납득하고 지지하는 성과 중심의 문화가 조직 차원에서 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죠. 저도 이제 HR 부서에 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HR로 저성과자 이슈가 이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HR로 이관된 이후에 저성과자 이슈로 HR 주도로 이렇게 대응하는 접근이 유효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노무적으로 어떻게 이슈 없게 할까라는 위주의 접근이 많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보여주기식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HR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성과자로 올라오는 분들이 한 직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분들, 생산에 계신 분들, 뭐 저기 기획하시는 분들, 뭐 품질하시는 분들 굉장히 넓은 직무 다양성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각각 그 안에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동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프트 스킬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성과자라는 세그멘테이션을 지어서 하나에 모아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결국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HR 주도가 아니라 현업에서 이니셔티브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게 지금 소개드린 이 저성과자로 고민하는 팀장에게라는 도서를 좀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는 이제 성과를 능력과 동기 두 가지 함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과 동기라는 두 가지 함수로 구성하는 이유는 리더가 성과를 판단할 때 뭐를 개념으로, 뭐를 판단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가 명확해야만 이 저성과 상태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력과 동기 함수로 좀 나눴고요. 그럼 능력은 능력 단위로, 동기는 동기 단위로 좀 더 이 특성에 부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능력 쪽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뭐 리서플라이, 리트레인, 리핏 뭐 이런 형태로 뭐 5R이라고 저는 주로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로 쭉 5단계에 걸쳐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동기라는 건 보통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로 노력하고 있냐, 그 강도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보통 개념적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이 방향이나 강도나 지속성 세 가지 영역에 부합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 입장에서 계속 이슈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동기부여 이론 중에 크게 네 가지 팩터를 좀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기대, 효능감, 자기결정, 공정성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도서에 좀 담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쭉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아래 두 개 팀 중에 한 팀을 맡게 된다면 어떤 팀을 맡고 싶습니까? 라고 좀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A팀은 이제 고성과자 1명과 평범한 성과자 4명이고요. B팀은 고성과자 3명과 저성과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저성과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성과자로 인해서 한번 고생해봤던 리더라면 주저없이 A팀을 선택을 합니다. 저도 A팀이요. 네, 저도 A팀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성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저성과자는 동료 구성원들이 이제 현실에 안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성과 창출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가 조직에 발생하지 않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근데 이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리더대로 조직의 자원을 넌 참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리더로 평가절하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성원들이랑 리더 입장에서는 관계상 열의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저성과자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어려운 일들을 커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리더가 기본적으로 관계상 열의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제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뭐 조직에서의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는 저성과자가 깔아주니까 적당하게도 내가 뭐 평균 이상은 받는다라는 수준이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과업들, 양 많은 과업들을 자기한테 몰리니까 이제 조직에 계속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럼 저성과자는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성과자는 본인이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열의와 몰입도는 떨어지고요.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개선하지보다는 어떻게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형태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리더, 구성원, 저성과 각각의 이 세 명의 이해관계자가 이런 형태로 조직에 계속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이슈가 전체적으로 팀의 퍼포먼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성과 상태의 유형을 보면 아까 능력과 동기 두 가지 함수로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능력의 낮고 높음, 동기의 낮고 높음으로 보면 저성과 상태가 어떤 요인으로 인한 저성과 상태인지를 좀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독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독수리에 좀 비유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능력은 높은데 동기가 낮으면 잠자고 있는 독수리,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동기가 높지만 능력이 낮으면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독수리, 날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갯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 각 상태별로 관찰되는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예시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잠자고 있는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협조적이지 않겠죠.
무관심하겠죠.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조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굉장히 얄미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봤을 때 리더분 마음속에 얄미움이 느껴지면 뭘까요, 본부장님? 얄미움이 느껴지면 잠자는 독수리고요. 독수리. 네. 네, 본부장님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지면 어떤 독수리일까요? 날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네,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한 독수리. 독수리고요. 막막함이 느껴지면 어떨까요?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고 저 성과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비롯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환경을 바꾸거나 구성원 개인을 바꾸거나. 그럼 환경적인 영역은 자원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업무 R&R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업무 문화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지식, 기술, 교육, 훈련 영역이 있을 거고요. 원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멘토와 같은 지원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나 뒤에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현업 조직 운영 과정에서 좀 더 구조적이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환경 설계 측면의 접근과 구성원 개인의 측면의 접근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배합할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나 저항의 강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크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명제를 감안했을 때 수용성과 개선 의지를 높이려면 현재 하고 있는 과업을 유지하고 그 후에 과업을 조정하고 조직을 조정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과업 유지, 조정, 조직 조정 이런 것의 활동 방향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환경적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건 먼저, 그 후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 팀 내 조정하는 것, 팀 외부 조정하는 것, 그 후에 HR 조직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 이런 형태로 쭉 방향을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리서플라이부터 릴리즈까지 5단계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앞 세 단계 중심으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업 팀장님들 중심으로 좀 내용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5단계 어프로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나중에 잠깐 유튜브 화면 정지를 하시고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동기 영역을 보면 리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아마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노력의 강도나 방향이나 지속성, 이게 이제 고민일 거고요. 그에 반해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내가 잘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내가 이거 비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해내면 조직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 너희들이 이런 강도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기간 동안 좀 지속성을 발휘해주면 좋겠어이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나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시켜서 억지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공정한가? 이게 대우를 제대로 해줄까? 해내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더분은 이 동기에 대해 접근할 때는 구성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류의 마음들이 결국 자기 효능감 또는 자기 결정, 공정성, 기대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 기저의 원인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를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대략 그 동기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일까? 어떤 측면에서 동기가 유발되지 못하는 걸까?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리더 입장에서는 좀 이 구성원에 대해서 효능감 강화 측면에서 동기를 좀 봐야 될지, 기대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될지, 결정권 측면에서 봐야 될지, 공정성 측면에서 뭔가를 해소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면담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진단한 문제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서 내용이 집필되어 있고요. 도서를 보시면 각 단계별로 현업에서 좀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런 템플릿들을 최대한 좀 많이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책을 쓰면서도 너무 많은 걸, 모든 걸 다 담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선배들로부터 듣긴 했는데요. 웬만하면 좀 현업에서 팀장님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도서 보면서 혼자 이렇게 가볍게 해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요. 템플릿이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도서를 통해서 리더분들께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저성과 구성원에 대한 좀 효과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조직 운영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면 좋겠다.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프랙티컬한 방법론으로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과관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성과관리 영역에서 가장 본질에 해당할 텐데 이 저성과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성과관리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HR 부서에서도 항상 이 사고라기보다는 저성과자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저성과 상태일 때 일반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현업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의 방향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내용이나 관련한 문의는 여기 있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수리 예시랑 그리고 네. 능력과 동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팀장들에게는 약간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작성까지 해볼 수 있게끔 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영역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언더백 그러니까 100인 이하의 스타트업과 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중소기업에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는 HR 부서가 별도로 있거나 이런 저성과자가 저성과자인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지금 막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업이라고 강조하셨으니까 그러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저성과의 상태를 좀 더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저도 요 관련해서 좀 교육을 하다가 제가 가장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했던 리더분의 코멘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코멘트였냐면 저성과 상태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다 듣고 보니까 이거를 평소에 그냥 일반 구성원들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하고 문제의 접근 방식이 특정 구성원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이런 형태로 하기보다는 자원의 문제는 없는지 환경을 바꿔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동기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형태로 이게 맥락적으로 다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어떤 규모의 있고 없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업 리더분들이 요 단계별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요 과정을 좀 더 염두에 두면 저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리더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좀 귀찮긴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네,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저희 성과관리 교육을 이렇게 막 그냥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과가 팍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화를 현업 조직 운영 과정에서 잘 축적을 해 두시면 뒷단에서 발생할 어려움들이 앞단에서부터 미리 예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인지 캠퍼스 댓글창에 손지웅 회원님이 저성과는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자질의 문제로 가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말씀해 주셨고 김진기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저성과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성과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팀장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제가 동기부여에서 그래서 동기부여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 강도, 지속성 세 가지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방향과 강도와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현업 리더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팩터는 전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자기 효능, 자기 결정, 기대, 공정성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막연하게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업무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수립한 목표를 배분하는 단계, 배분한 목표가 실행되고 있는 걸 점검하는 단계, 점검하고 있는 과정에 피드백하는 단계, 피드백 후에 그 부분을 평가하는 단계, 이런 세부 단계별로 기대 측면, 공정성 측면, 자기결정 측면, 효능 측면에서 이렇게 고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포인트가 이 친구의 동기의 이슈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리더가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한 문제 진단 속에서 접근할 수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질문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그 요소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 네.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 리더 입장에서는 네. 그거 하나의 패턴들이 쌓이면 리더로서의 성장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신윤수 회원님께서 이미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있는 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네, 저는 그러니까 저 문제를 조직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글러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제 조직에서 저성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회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일까?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운이 좋게 그냥 저희는 하고 있는 일이 맥락적으로 그 일을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이 부여된 것일 수도 있고, 운이 좋게 내가 가진 재능이 그 일에 좀 더 핏할 수도 있고요. 운이 좋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을 받아서 그 일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 충분한 접근을 하지 않은 채 어떤 특정인의 판단과 특정 맥락에서의 이슈만 가지고 당신은 저성과자입니다 라고 낙인 찍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동기를 가지고 회사에서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동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저성과자라는 인식이 되는 영역을 앞단으로 갖고 가서 좀 많이 필터링을 해야 된다. 그 후에 진짜 저성과자가 되면 그 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시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는 PIP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낙인 찍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앞단에 그러니까 인식에서 그치지 말고 앞단에 그거를 인식하기 네. 전에 네. 가져와서 필터링도 좀 하고 미리 좀 그쵸. 하고 나중에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늦지 않다. 그건 이제 현업 팀장님들 그렇죠. 쪽으로 언더잡 트레이닝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자칫 잘못하면 그 낙인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굳이 공공연하게 저 사람은 저성과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이 리더의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네. 본부장님 너무 잘하시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뭐 진행 엉망인데요? 라고 이야기 제가 예를 들어 본부장님 상사로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 방송하실 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도 그럴 것 출근 안 같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낙인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드백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네. 이지훈 회원님께서 네. 저성과자가 스스로 저성과자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부분은요, 제가 이제 사실 도서에서도 일부 다루고는 있는데요. 그 사람을 저성과자로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지양하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성과자라서 성과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조직이나 뭐 리더나 동료나 문화 차원에서 어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잘 발휘되고 있지 못해요 라는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이미 저성과자는 넌 저성과자야. 근데 왜 넌 저성과자라는 걸 모르니? 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책의 내용들을 쭉 한 번은 보시면서 저성과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도서에.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살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댓글인데요. 네. 제가 댓글을 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훈 의원님이 저성과 상태 인식이라는 말이 맞겠다라고 써주셨고 손지웅 회원님께서 회사에서 고객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고객 이야기 엄청 잘 듣잖아요. 저성과 상태 직원 이야기나 불만 직원 이야기는 그냥 투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 질문 나왔는데 이거 안 다루고 가면 좀 섭섭할 것 같으니까 임형준 회원님의 질문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성과 상태에 있는 팀원이 있는데 빨리 일을 해야 하다 보니 팀에 이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고성과자 팀원에게 일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쪽에 많이 준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팀장 리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 부분은 사실 짧은 답변으로 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저 부분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성과 상태 구성원에게 저성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성장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도 핏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팀 내 과부하를 유발을 하면서 저성과 상태 구성원의 어떤 저성과 상태를 개선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저성과 상태 구성원이 개선이 안 되면서 팀 내 조화를 이룰 거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딜레마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팀장이 바라보고 일반 구성원들과 좀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서에 나와 있는데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냥 팀장 혼자 세계라는 게 아니라 동업자를 만들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또 다른 형태에서 좀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저성과 상태 구성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사이먼트 할 때 그 업무 어사이먼트 하는 과정에 오히려 일반 구성원들의 참여를 시키고 이걸 함으로써 조직을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는 형태로 구심점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완벽히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질문하신 맥락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의 계기를 만드는 동업자 관점에서 참여를 유도하자.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로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성과자로 고민하고 있는 팀장들에게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현업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전히 뭐 얼마 전에 헤어졌지만 저희 팀원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 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하면 저마다 잘하는 게 있고 아쉬운 점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을 때 너는 이걸 못해 라는 것보다는 당신은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이런 아쉬운 것들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잘해보자 라는 형태로 제가 팀장하면서 계속 접근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뢰를 만들어냈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꼭 이렇게 비난받거나 뭐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거나 뭐 빌런으로 여겨지거나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출발하셔서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을 좀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우리 현업에 계신 팀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님. 저성과자는 인식이 아니라 저성과자는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나 인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성과로 고민하고 있는 팀장들, 저성과로 고민하는 팀장들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쇼미더 지식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지식을 얻어가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